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계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나오시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몰랐습니다. 처음 출연해서. 앞으로 서당계 2부는 여러 분야를 주제로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9년을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꾸며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해 민주 10년과 보수 9년을 비교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 누가 더 유능한 정치 세력인지, 누가 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보여드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외교 분야를 주제로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당 최고의 외교 전문가를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활동하시고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까지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국정원 1차장이라는 제가 이 경력을 보고요. 예.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뵈니까 역사학자 같으세요. 네. 학자 같으세요. 네.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학자 많네요. 네. 예, 벌써 학계에 있은 지가 지금 9년입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지난번 20대 총선 때 예. 저희 당에 이것도 아픈 얘기 하시는 예. 용기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셨는데 참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셨어요. 네, 아쉽다고 하시는 분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 아쉬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20대 아니, 저 진짜 아쉬웠었어요. 네, 20대 총선 시작할 때 많은 언론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이 없다고 예. 많이 또 지적해 주셨고요. 저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8월 8일 날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 갔잖아요. 예, 그러셨죠. 그때 아마 이수혁 위원장님이랑 같이 갔었으면 예. 우리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 못했을 텐데. 예. 그리고 왜 그런 차관을 못 하셔가지고. 예. 그러게요. 그 당의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게 사실은 재작년이군요. 네네. 재작년 말쯤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님께서 신한반도 경제지도라는 구상을 내놓으시고, 네네. 그래서 이걸 추진할 기구로서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상설이 아니고 네. 비상설 네. 네네. 그런 기구로 있다가 작년에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에 네네. 상설위원회로 이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북한 관계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경제와 남북관계를 묻고 또 통일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림. 네. 그것을 다만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멀리는 유럽까지 통일 문제, 남북관계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정책을 만들어내자 하는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원회가 한 10여 개, 네. 한 15, 1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태까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한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되게 3, 4주에 한 번씩 네네.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이제 핵 문제까지 네. 남북관계라는 건 결국 핵 문제가 또 중심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조만간에 원고가 다 됐는데 소책자를 발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네. 분들께 배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하고 우리 있습니다. 당대표한테 주시면 예. 사실 이게 싱크탱크잖아요. 예. 네, 우리 당대표한테 주시면 예. 한정희 의원님도 받아보시고 저도 받아보고. 예,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께도 다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발간을 해가지고 네네네. 네, 꼭 많은 한번 분들이 보겠습니다. 보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1975년도에 이제 외무고시에 합격하시고 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외교관 활동을 예. 하셨는데 6명의 대통령을 그런 격이 됩니다. 모셨어요. 어느 대통령 모실 때가 그래도 가장 보람과 뭐 행복까지는 아니라도 좀 보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시니까 또 가장 활발하게 네. 했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또 비서관을 통상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그 전에는 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관리로서 이제 뭐 한 것이지 뭐 대통령들을 직접 모시거나 네네. 대면에서 뭐 보고를 드릴 지위도 그렇게 안 됐고 네. 그분들이 이제 멀리 그냥 그렇게 모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은 뭐니 해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를 균형 외교를 잘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계셨군요. 네. 아마 지난번에 김선희 사건하고 네네. 지금 최순실 사건 비교하는 것을 이해찬 의원님하고 그렇죠. 네네. 박범계 의원이 공표할 때 제 네. 이름이 거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김선희 사건 때에 4월 16일 그 세월호 사. 그때 아침에 바로 아침에 저를 불러서 조찬을 저도 그 당시에 사실 아주 극비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뭐 보안 손님 뭐 그거 볼 때 물론 청와대 자주 갔었지만 네네. 대통령 네네. 아침에 조찬을 하러 7시 반인가 7시인가 네. 거기 가서 이제 조찬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해서 이 사건 겪으면서 정말 새록새록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외교 안보 문제를 제기고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차관보였습니다. 네. 장관이 아니었고 차관보였는데 차관보가 일은 다 하죠, 사실. 아니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장관도 안 대면을 건드니까. 안 하시니까. 거기는 일을 안 하는 대통령이니까 뭐 장관 그러니까 차관보가 뭐 주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주로 네. 관저에 머무시는 저는 대통령이라서. 지난번 네. 그 기사를 보고 네. 뭐 이수혁 차관보가 갔다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라 차관보였다. 차관보까지도 친히 부르셔서 조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그것이 좀 더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뭐 별로 그렇게 그냥 이름만 나오고 네네. 그 부분은 또 부각은 별로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시니까 정말 그 굉장한 지점이네요. 예. 그런 아니, 부분들은.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그죠?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직위 차관보라는 사람도 아침에 그것도 그냥 와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조찬을 주시면서 독대 수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 제가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차관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죠. 사람들의 네. 그 능력이나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은 높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불러서 거죠. 네. 불러서 그렇게 직접 실무 책임자한테도 듣고 하시는데 참 이번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정말 착잡한 비교가 심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착잡한 네. 참고로 심정 같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예. 제가 저희 남편을 노사모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 정말요? 좋습니까? 예. 아, 그럼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이 당시에 중매를 쓰신 거죠. 양복한 뭘 해드렸어야죠. 아니 뭐 대통령의 형편이 저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아서 이거 형편의 그러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중간에서 그런 큰 역할을 아니 해주셨으면. 김용우 의원님 왜 또 갑자기 또 예. 네.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그 북한 간의 어떤 외교 채널이 가동될 때는 항상 우리 이수혁 위원장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예, 제가 핵 문제 1차 핵위기 터질 때에 네네. 주 유엔 대표부에서 음. 참사관을 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담당을 했어요.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1차 핵위기 때부터 이제 안보리에 회부가 돼가지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핵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관여를 해서 이제 북한하고 만나고 다니고 그런 것을 쭉 해왔죠. 그래서 핵위기 때마다 또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1차 핵위기 때는 유엔 대표부에서 안보리를 담당하는 참사관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 사이에 또 사절담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네바 네네. 합의, 네. 미국과 간 제네바 합의. 네. 그때는 또 워싱턴에서 정무 참사관을 하면서 소위 뉴욕 채널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북한과 그 채널을 네. 만들어서 그 당시 한성열 그 북한 대표부 공사하고 그 뒤에 또 이근이라는 그 유명한 이근 그 공사하고 협상 파트너였죠. 그래서 비밀 채널을 열어가지고 뉴욕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 만나는 게 뭐 그냥 다반사고 네네. 뉴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 대표부하고 만나고 다니고 팩스로 주고받고 하고 하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네. 모 신문에서 톱 기사로 실렸어요. 그때는 뭐 그런 시절이죠. 톱 기사로.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누설한 건 아니지만은
야, 이건 목달은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특파원한테 항의를 했죠. 네네.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느냐. 네, 그랬더니 네, 네. 그 특파원이 이 선배 나중에 동판 떠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인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신문에 네. 뭐 보수의 네. 최대의 그 신문사인데. 네, 네. 저 광화문에 광화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 근데 네. 어느 분이 제가 최근에 우리 네. 정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데 그분 사무실에 갔더니 네. 옛날에 자기 기사 난 거 정말 동판 떠가지고 가지고 계시대요. 네. 톱뉴스 아닌데도 동판 떠가지고 계신데 네. 그래서 나는 이거 톱뉴스 위에 제가 높아져서 톱뉴스라면은 뭐 많이 났으니까 네. 차관보 네. 수석 네. 대표할 네. 때는 네. 근데 제가 주미대사관에 네. 정무참사관 하는데 지금 일면 직급이 탑을 이렇게 높은 건 장식하셨으니까. 아닌데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동판 떠달라고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수혁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그 매체에서 저 얼마 전에 예. 그 사드 때문에 중국 간 거 일면 탑으로 칼라로 뽑아줬거든요. 김용호 저도 님도 동판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동판을 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고 접촉하시고 또 근데 같은 동포끼리 사실 외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참 서글퍼요. 근데 그렇습니다. 북한과 어떤 외교 라인 그 채널과 또 다른 나라 또 외교 채널과는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란 국가가 좀 독특한 그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사자회담이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말기부터 김대중 대통령 초기까지 진행 제네바에서 한 사자회담, 그러니까 남북한 미국 중국 사자회담 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 채널이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 그때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육자회담을 이제 하면서, 그로부터 또 한 10여 년 후에 육자회담을 또 제가 네네. 만들었거든요. 사자회담도 만들고 육자회담도 네.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네. 그래서 육자회담 하면서 이제 수석대표로서 또 네. 그렇게 만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그런데, 지금 뭐 북한 대표들이 아직도 10% 살아있고 지금 활동들 하고 계신데 파트너들. 이런 얘기에서 또 행여 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인지 네, 몰라서 좀 뭐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수석대표 한 분이 네. 수혁 선생이 그 사람들은 저를 수혁 선생이라고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님자도 안 붙이고 네. 성도 안 부르고 그냥 수혁 선생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수혁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평양에 보고한다.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협상 대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네. 건의는 평양에서 좀 싫어할 것 같은 훈련과 다른 건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감 잡았어요. 제 이름을 빌려가지고 네. 수혁 선생이 남조선의 수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건요. 우리 정책도 하지만은 사실은 북미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을 저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사자회담 그리고 육자회담을 육자회담 통해서 다 그런 어쨌든 거예요. 테이블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테이블을 그게 만들어서 가능하게 우리가 한 만들어가지고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네. 미국이 또 우리를 신뢰했고 중국조차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힘이 대한민국에 뭉쳐 있었거든요. 네. 북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물론 미국 관간에 하지만은 거기에는 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하고 표현도 통역을 하지 않고 하니까 눈빛만 봐도 좀 그렇죠. 느끼는 게 있고. 그 느낌 그 심장들이 서로 통하고 네네. 피가 같으니까 훨씬 눈초리 보고 통역을 거치지 않으니까 네네. 우리를 속마음을 읽는 거예요. 네네. 우리도 북한의 속마음을 그렇죠. 읽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알고 우리 한국의 정책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네네. 숨길 일도 없고 또 진솔하게 되고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한 거니까 네. 숨김 없이 그대로 하고 하니까 참 좋아했죠. 네네. 좋아해서 조금 오해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셨군요. 그런 소통을 한다는 거 네. 그게 외교관이 할 일이고 그게 외교죠. 정부가 할 일이고 네. 그게 남북관계에서 할 일인데 네네. 그 뒤에 지금 보수 정부의 이 9년간은 네. 완전히 차단된 채 네.
그것도 지금 성과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뭐가 답답하죠. 성과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기본 원칙을 보면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통하면서 사실은 위험을 관리를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어쨌든 끌고 가서 그것이 잘 관리되는 시점,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이거를 안 게 아니라 뭐 휴전이 아니라 평화 협정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두 분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수혁 위원장님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주 정권을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참 해주신 거 아닌가 싶네요. 노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네. 하는 게요. 노 대통령이 저한테 훈령 내려주신 것은 이라크 파병 인원 결정하기 직전에 저를 이제 특사에 준해서 이제 극비리에 파견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 구체적인 훈령을 저한테 주신 거 외에는 육자회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구체적인 훈령이 없었어요. 저를 신뢰를 하고 우리 외교부가 하는 것을 신뢰를 하시고. 전문가에게 예. 모든 것을 맡기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노무현 네. 대통령한테 무한한 그 존경과 네. 그런 판단력. 네. 자기가 몰라도 뭐 아는 체 하고 지시도 내릴 법하고 저 만나면 이렇게 해봐라고 할 텐데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얘기는 잊어버릴까봐 제가 네, 지금 네, 하는데 네, 네. 제가 지금 여러 그 정책 만드는데도 그런 안을 좀 이번에는 실현을 좀 시켜보려고 언제 한 번은 저를 이제 오라고 하시더니 외교관들은 협상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단계별 북핵 핵법이 단계적 핵법을 택했거든요. 네네. 이거 하면 이제 그 다음엔 또 이거 하고 네네, 이거 하고 네네, 이거 네. 하고 해서 이제 동결을 끝을 맺고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폐기까지 가고 단계별 접근책을 이제 추진했거든요. 네. 노 대통령 말씀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않는다.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다 놓고 패키지 들여서 일괄 타결을 하는데 원샷. 오이에서 원샷이죠. 네, 네, 네. 오이에서 외교관들은 이거 다 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핵 문제라는 독특성 때문에 다른 문제라면은 아마 원샷을 할 수도 있는데 핵 문제는 원샷에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파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과정에 중지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지시켜가지고 네. 뒤로 가게 앞으로 가던 것을 뒤로 가게 하려면 정지시켜야 되는 네, 단계가 네, 네. 필요한데 그 정지시킨 단계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속고 속이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단계 확인하고 하고 가야 끝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거와는 다르다. 근데 모든 외교 협상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핵 문제가 가지는 매우 그 기술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고도의 정치적 그런 네. 이유다. 그 나라의 안보와 관계된 것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나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뭐 그렇게 근데 하시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도 대단하신데요. 우리 이수혁 위원장님도 참 용기 있는 분 같으세요. 네. 주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정치인을 다 이렇게 원샷으로 한다 그러면 예, 그럼 저희도 원샷으로 원샷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또 그것을 또 논리 정연하게 대통령을 설득하고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네. 수석 대표를 아, 쓰셨다는 잘하셨습니다. 말을 저한테 네. 아첨하는 부하 직원이 네. 해서 그러는 걸 아니 들은 근데 적이 우리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 이수혁 위원장님 같으신 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뭐 김기춘 뭐 우병우 뭐 안 써. 하라면 그냥 하는 거고 저도 대통령이 그냥 주무시면 안 깨우고 그런 이유로 저를 안 썼다는 그러니까요.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후배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보시잖아요. 얘기도 좀 들으시고 하는데 똑같이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 이후를 거쳐서 온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그 내리는 평가들이 좀 어떻든가요? 잠시 갑자기 또 그게 듣고 싶네요. 어떤 평가? 각 정부에 대한 역대 대통령들. 대통령과 근데 관련해서 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공무원들이라 해서 뭐 판단력이 없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공무원들은 현재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올바른 정책해도 우리 저 노태강 국정 같은 경우 그런 일을 당하는데 네. 그 잘못 발언하면은 자리 보존할 수가 없죠. 직업 공무원들이 해임되고 그런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뭐 이게 공무원을 또 떠나서 불명예죠.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반영해주는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공무원들도 이수기 위원장님과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네네. 직원이나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조금만 높아지면은 또 권위를 찾기 때문에 네네. 그 앞에서 이제 기갑이 이리 죽죠. 근데 우리 이수기 위원장님이 국정원 1차장을 지내셨어요. 예. 주로 이제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는. 예. 네, 1차장은 주로 어떤 역할을 1차장은 뭐 그 정부 때마다 이 직제를 바꾸고 아, 그래요? 업무를 달렸는데 제가 할 때는 해외 파트하고 경제 파트. 대외 경제. 해외하고 국내 경제. 아, 국내 경제. 예. 그럼 2차장은 국내 이제 정치. 네네. 네. 그럼 3차장은 대북 관계죠. 네, 네네. 외교안보 분야를 저희가 이제 1시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외교안보 분야를 1시간 만에 오늘 마무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수기 위원장님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리즈로 좀 우리가 기획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이 싶은데. 팟캐스트에 애청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화법을 못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거 응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네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저렇게 하지. 근데 저만 해도 이제 그런 류의 팟캐스트 같은 게 우리 때는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에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도 학교에서 교수를 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 비교적 뭐 많이 쓰고 네. 또 제가 개그 콘서트에 아주 오랜 네. 오랜 팬이시군요. 예, 팬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개그 방송 콘서트에 때. 나오는 얘기 많이 제가 강의할 때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핵 문제 할 때는 딱딱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핵 문제는 무겁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주제가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잘하세요. 네, 아주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그 서당캐가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이 네. 이렇게 잔잔하게 지식을 전달을 깊이 있는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 서당캐를 즐겨 들으시는 우리 그 뭐 어찌 보면 애청자 분들은 뭐 많이 과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들 이런 걸 전해주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수혁 위원장님이 딱 맞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네. 제가 괜찮다 하는 그 청취율이 높으면은 불러주시고요. 네. 청취율이 낮으면은 뭐 청취율이 높지는 않고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듣습니다. 아유, 공식적으로만. 네. 이제 근데 우리 비공식 부 100만. 의원님이 또 아주 편하게 해주시네. 네. 아주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면 아주 말을 그러시고 화려하게 하실 것 같네. 이 팟캐스트 의 스타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게요. 오,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면 다음 네. 방송 때 유행어나 성대모사 하나 준비해 오시면 대박 납니다. 성대모사는 못하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뭐 성대모사 같은 거 준비해 오세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요즘에는 좀 그 시청률이 떨어져서 별로 네. 좀 재미가 좀 없어졌던데 네네. 어쨌든 뭐 그런 거 가끔 예. 하여튼 꼭 활용합니다. 모시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불러주십시오. 그 안보 외교 또 예. 역사를 위해서도 예.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좀 시간이 될 저도 것 앞으로 같아요. 네. 이런 류에 해서 좀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양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안보와 경제하고 하는데 근데 지도자들은 사실 민주당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n분의 1이더라고요. 2분의 1이 아니라 네. 비중이. 네.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 지난번 총선 때도 20대 총선 때도 총선 공약에 보십시오. 네. n분의 1이에요. 한 7분의 1. 네. 네, 2분의 1은 저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당대표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2분의 1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3분의 1의 비중은 두어라. 그러니까 외교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절대 중요하죠. 네. 뭐 n분의 1에 7분의 1 포션밖에 안 하면은 어느 국민이 저도 그래서 비례대표 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n분의 1이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아이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광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수혁 위원장께서는 외교 관련 여러 저서를 집필하셨는데요. 그중에 북한은 현실이다라는 책이 북한과의 외교와 관련한 기본 방향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온 지 꽤 됐죠? 예. 네. 북한은 현실이다는 책을 보면 세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예. 첫째는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둘째는 그렇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는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이 가설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은 정말 붕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할 수도 있는 거와 네, 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가설이라고 가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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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가설은요. 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찬반이 있어요. 그럼요. 네. 북한은 망했냐? 안 망한다 하는 사람. 네, 네. 망하는 사람이 있고. 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 네. 포기할 것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 할 것이냐. 그럼요. 네.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냐? 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노 그렇죠. 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맞습니다. 네. 세 개의 가설을 한꺼번에 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설을, 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아야지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제일 큰 실수가 북한은 망한다, 붕괴한다 하는 전제 하에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핵 문제도 의미가 별로 없어지고 북중 관계도 의미가 없어지고 한중 관계도 의미가 없어져요. 망하는데 뭐하러 그거 해?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돼.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핵 문제와 북한의 정체 문제와 북중 관계를 한꺼번에 보아야지 네. 눈을 세 개를 뜨고 보아야지 한 눈만 보면은 거리와 입체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그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네 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미중 미북 관계를 네네.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보아야 핵 문제의 해법도 생기고 북한의 정체의 문제에도 해법이 생기고 한중 관계, 북중 관계의 해법이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통합적인 해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수층이 볼 때는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워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최악의. 그런데 북한이 망한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부터 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전혀 남북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고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가설인데 제가 사실은 가설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본다 네네. 하고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용기가 좀 없고 비난이 양쪽에서 보수 진보 양쪽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고백한데 네. 가설이라고 하고 네네. 그 대신에 제가 토를 또 달았어요. 네. 이것을 가설이라 해서 끝을 어미를 말라를 붙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북한은 망하지 말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말아라. 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말아라. 하고 하지 말아라. 음. 나는 역서법을 쓰고 싶다. 네네, 네. 아, 그렇게 반어법이다.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됩니다. 북한은 망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을 버려라 하고 이해해달라. 근데 내가 어느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고 역사가 가리키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70년의 이 분단사가 장기 분단이 50년 넘어가면 장기 분단이에요. 네. 우리 분단이 되자마자 늘 우리가 1990년도까지 독일 통일될 때까지 네. 많으냐나 모든 국제정치학자나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일 통일보다는 한반도 통일이 빠를 거라고 그랬어요. 네, 왜? 네. 유럽의 그 복잡한 세력 균형 때문에 독일 통일은 안 된다. 영국과 프랑스, 소련이 그거 안 된다. 아마 미국도 독일은 분단이 좋을 것이다. 오직하면은 미테랑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내가 독일을 너무 좋아해서 더 많은 게 좋으니까 두 개 독일을 바다 원한다고 독일. 얘기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독일이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장기 분단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우려하는 게요. 영구 분단입니다. 네. 제가 그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음. 이 세 가지 가설에 기초해서 영구 분단이 되는 일은 우리 동시대인들이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오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평하겠느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살은 우리 동시대인들에 대해 역사는 아주 준엄하게 네.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구 분단을 막고 장기 분단을 빨리 끝내기. 1세기 지나면 영구 분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100년이라고 그러면 그럼요. 3세대가 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국내 정치로만 써먹고 지도자들이 진지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데올로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를 네. 내려버리고 하는 일은 끝내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20대 국회 초선이지만요. 저의 첫 번째 정치의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 대한민국 앞당기는 거거든요. 또 저희 당에도 통일을 제일 목표로 두신 뭐 이인영 의원님도 한반도의 통일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고 한정희 의원님도 통일 대한민국을 가장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통일 대한민국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외교적인 노력과 안보적인 노력들을 안보 정책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필요한데 사실 어찌 보면은 원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울이는 우리 정부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그에 진짜 너무너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이 많이 가장 큰 드네요. 이유는요. 네. 대통령의 인식이 아까 n분의 1밖에 안 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신뢰할 수 있는 관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키신저라든지 뭐 그런 류의 훌륭한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고 네. 지식과 경험으로 똘똘 뭉친 그런 외교관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 초선 때,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 이제 성주에, 사드 배치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할 때, 이 사드라는 것이 결국 북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인데, 이게 주로 이제 뭐 외교관이셨으니까 주로 우리가 핵 문제는 외교부에서 그거 주도하지 않나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다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핵 문제를 왜 국방부에서 주도하냐? 이거 외교부에서 주도할 문제 아니냐?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소외돼가지고 뭐 백화점에서 바지 바꾸러 갔나 막 그랬잖아요. 수선했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박근혜 정부. 저도 참 이게 네. 제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보실장을 김관진 실장. 김장수 네. 전 국방부 장관. 우리 네. 국방부 장관 하신 분을 딱 쓰고 또 그 후임도 또 그런 분을 또 군인 출신을 중국 대사로 보내고 또 후임 안보실장을 또 군인을 앉히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따님이니까 진짜 이상해. 육사 출신을 군인 좋아하세요. 육사 네. 출신들을 좋아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아니, 정부. 청와대 군인 아니면 검사야. 네? 네. 우병우, 우리 김기춘,
뭐 얼마 전 정무수석 했던 누구죠? 김용환. 아니 얼마 전에 정무수석? 정무수석 했던 김재원. 아, 김재원. 네. 네. 거기도 검사고 김관진, 김장수. 그러니까 군과 검을 놓고 그냥 청와대를 운영하니. 주한미군의 중요한 것은 외교부 장관이 외교협상으로 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군인들끼리의 협상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좀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간의 안보 보호 협정도 네. 한일 정보. 왜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그러니까요. 아니 조약이나 협약이나 협정은 외교부 장관이 예,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뒤죽박죽에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탄핵을 받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군인은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예. 그런지 모르지만 상명하복을 군인은 신뢰할 좋아하는 거야. 수 있고 군인은 명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상명하복. 네. 이런 좀 잘못된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부족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서 미워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정부 조직을 정부 법령에 정부 조직법이 있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뛰어넘고 어느 한 특히 외교 협상을 묵살해버리고 이런 그럼요. 좀 답답. 아니 국방부가 외교 협상을 하려면 이 유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성을 갖고 하니까 이게 전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도 풀 수가 없죠. 군인은 원래 네. 유연성이 있으면 좀 안 되죠. 어찌 안 되죠. 보면은. 네, 네. 네, 네.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요. 이런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옳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물론이죠. 네, 네, 네. 솔직히 눈이 확 커지셨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올브라이트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랬습니까? 햇볕 정책에 대해서 칭송이 또 실제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햇볕 정책의 결과 그 사이에서도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햇볕 정책이 옛날에 영국이 독일의 히틀러하고 하는 그 유화 정책 이거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아버린 거예요. 히틀러한테 굴복해버린 그 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쟁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독일이 주데텐을 침략을 해버렸으니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수준에 해서 이 햇볕 정책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했던 체이멀린의 유화 정책과 같은 레벨로 평가절하하고 표명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북한이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하는 사이에서도 속였었다 하는 사실이 참 뼈아프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햇볕 정책은 획기적인 정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남북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큰 길을 만드신 거예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네네.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네네. 대화를 통해서 네. 강제로 압박하지 않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햇볕 정책 때 이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이 자원을 갖고 북한에 핵을 개발했다는 논리인데 만약에 우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안 하고 지금같이 냉전으로 만약에 그 북한에 대한 대외 정책을 짰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의 핵은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요? 또 직접적인 도발도 근데 우리가 이제 네네.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으면 하는 식으로 네. 반사실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햇볕 정책이 없었으면은 네, 없었으면 네. 그 질문보다는요. 네.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치자. 네. 왜냐하면 핵을 그 당시에도 개발했기 때문에 네.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한다면은 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한 강압 정책, 억압 정책은 성공했는가?
이명박 정부 때에 일어났었던 남북관계 충돌사를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거예요. 10년도 안 된 역사를. 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연평도에 양민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포를 쏘아가지고 사상자가 적어서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사상자 발생하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전쟁이거든요. 남의 영토에 무력 공격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침략 전쟁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였어요. 물론이죠. 직접적인 도발이니까. 자, 그런 일도 벌어졌죠. 그 뒤에 얼마나 핵이 더 고도화되고 경량화돼서 이제는 미사일에다가 실어가지고 핵무기를 쓸 수 있게 발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중기 고도화까지 지금 이르는 게 지난 9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막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와서 지금 30여 발을 갖다가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성공 단계에 왔다고 김정은이가 선언을 하니까 이제 오바마는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뭐 했지만은. 오늘 트럼프 정부가 예,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가. 예. ICBM 뭐 조만간 예. 뭐 발사할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핵이 경량화되고 정밀화되고 하는 그 팩트와 또 미사일이 그냥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SLBM 네.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은요. 언제 어디서 예측 불가능 상황이 알 된 수가 거예요. 없죠. 이렇게까지 고도화되어 있는 이 미사일의 발달과 핵무기의 이 고도화를 어느 정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명박 그럼 박근혜 이제 그러겠죠. 정부 때나. 초기 때 그때 못하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핵무기가 초기가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의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92년에 나왔을 때 그리고 1차 핵위기가 93년도에 터졌어요. 그 얘기는 비핵화 합의를 노태우 대통령하고 하면서도 뒤로는 핵 한 거죠.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네. 이미 역사가 있는 것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요. 안타까운 것은 1차 핵실험을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북한의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근데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남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북한의 핵실험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육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네. 협상은 그런 겁니다. 제가 협상이 중단된 거 문제는요.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라는 건 육자회담이 중단될 때였어요. 네. 근데 육자회담이 중단이 됐어요. 네. 1차 핵위기, 1차 핵실험할 때 왜? 그 유명한 방코델타 아시아. 네. 그 2천만 불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금전적 쪼아버렸죠. 목을 네. 쪼으니까 북한 핵실험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독일 대사에 있었지만 워닝을 주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자꾸 압박하면 북한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부든지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컨트롤 한다고 보았어요. 네. 그렇죠. 육자회담이 돌아가는 한 핵실험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체가 속도를 늦추는 것. 거. 그렇죠. 아주 네. 중요한.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게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그 2천만 불의 그런 것 때문에 핵실험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사실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두 현안을 좀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갔는데 우리 특히 주변 국가인 그 중국과 또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동의나 또 그런 그 두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대화는 하기 힘든 상황이신가?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 남북관계네. 네, 남북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이 두 보수 정부에서의 문제는요. 남북 관계를 핵 문제에 귀속시켜버린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핵 문제가 상위 개념이 됐고 네네. 남북 관계를 그 하위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핵 문제가 해결이 쉽게 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타결. 남북 관계가 아주 이것은 없어요. 지금 남북 관계가 없는 거죠. 아주 당연한 자연적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삼척 동자도 이 논리를 얘기하면은 더 중요한 게 핵이야. 남북 관계는 그 밑에 있어. 핵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발전돼서 핵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또 거꾸로 핵 문제를 자꾸 막 박근혜 강압하려고 대통령 하니까 북한은 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더 안달을 하고 막. 근데 이런 저희가 겁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정상회담은 뭐 검토한 바가 없나요? 뭐 박근혜 정부 은밀히 하려고 뭐 다 나중에 그 나중에 비밀 접촉하고 네. 비밀 접촉 네. 내용까지 태국, 해가지고 예, 얼마나 예, 또 예, 예. 뭐 저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다는 그거 좀 우리가 또, 돈 주겠다고 네. 돈 주겠다고 뭐 제의까지 했다는 등 네.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하려고 했죠. 박근혜 정부는요. 박근혜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비밀 협상을 하기에는 뭐 기반 그런 것을 추진할 기반도 돼 있지를 않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제가 뭐 이것도 한 첩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건승절에 중국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그 임기 내 통일 얘기를 했다는 학자들의 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그 드레스덴 선언을 네.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최순실이 도왔건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나름 생각하는 게 뭐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통일 대박이 2014년에 네. 나왔고 전승절은 2016년 5년에 5년이죠. 재작년도죠. 재작년 재작년. 이제 벌써 해가 네, 네, 2015년이니까 네. 그 1년 후니까 네. 통일 대박론을 설파를 했겠죠. 시진핑 만나서. 예, 뭐 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요청했던 얘기가 도와달라 있어요. 네. 하고 네. 하는데 북한을 뭐 망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시진핑 얘기는- 네네.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임기 내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뭐 붕괴를 희망사항을 얘기했을 수는 있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중국은. 네네. 예, 희망사항을 얘기했을 수는, 누군데 희망사항을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핵을 포기하면 정말 대박치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부 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했지 박근혜 대통령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렇게 들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시진핑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국제 정치를 간단하고 무슨 두부 주물르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분들이라기보다는 군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것을 얻어내고 이런 방식의 오히려 얘기들이 더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한중 정상회담을 어떤 내용으로 했겠느냐 하는 건 뭐 제가 대담록을 본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서 뭐 하지만 네네. 국격을 무시당하지 않는 선에서 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항상 좀 펼치다가 꼭 중반기 지나면 이제 다시 그 강경책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인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바뀌는 건가요? 아까 이제 네네. 우리 세 가지 가설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관념은 북한은 망한다. 붕괴. 네. 붕괴론에 네.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뭐 망할 수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북한을 망하게 한들 이게 한반도의 평화가 좀 우리가 북한이 망한다는 데 대해서 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북한이 망한다. 북한 붕괴론의 의미에 대해서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망한다고 할 때 일반인들은 북한이 망한다고 하면 금방 무슨 생각이 북한이 독일식으로 망해가지고 다 손들고 남한정부 북한에 와서 우리 다 통치하고 한 나라로. 근데 망한다는 게요.
우리가 자꾸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네, 네. 망하는 게 굉장히 쉽게 망한다는데 국가가 망한 나라는 동독밖에 없었어요. 자꾸 우리가 동구에 그 당시에 90년대 네. 동구에 몰라간 동구의 제도가 망했지 레짐이 망했지 네. 국가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가난해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독일 주민들은 독특하게 분단이 정말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한 것도 없는데 동서독 간에 강대국이 독일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범이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니까 증오심이란 것도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는데 남북한과는 완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선 빨리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망한다 네. 하는 것은요 현대사에 들어와가지고 망한 국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요. 이제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예측했다면 뭐 대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북한의 붕괴가 뭐냐 하는 정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도 없고 아무 대안도 없는 거여서 제가 그 북한의 붕괴라고 하는 게 지도자 김정은 전에 김정일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어찌 보면은 뭐 하늘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북한은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망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개념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라는 DPRK 그 국가가 망해서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흡수 통일.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둘째는요.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니고 레짐 체인지. 북한의 지금 그 정치, 사회, 네, 경제 체제가 레짐이 동국가들. 네, 네, 체코슬로바키아가 망했습니까? 네. 그대로 있잖아요. 네. 루마니아가 망했습니까? 네. 그대로 있잖아요. 체제가 그런 식의 체제 붕괴를 북한이 붕괴한다고 보는 거냐. 네. 셋째는 김정일 세습 체제가 없어지고 정권이 체제는 문제죠. 그대로 있고 정권이 문제. 약간의 변화는 있더라도 정권 담당자들만 세습제도가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에 전두환이 나왔듯이 네. 그렇게 되든지 뭐 민주정부가 세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세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으냐 해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설정을 하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개념이 없이 그냥 북한이 망한다는 모호한 개념 속에서 지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이 죽으면은 3년 안에 북한 망한다고 했어요. 그랬었죠. 김정은이 들어왔을 때 김정은이 3년을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럼 이것을 왜 어떻게 망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개념 없이 막연한 희망사항을 섞은 안보 정책, 대북 정책. 근데 이런 레짐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체인지나 같아요. 거기에 네. 지도자가 바뀐 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북한에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망했다. 국가가 망했다. DPRK가 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망했다. 우리가 못 들어가요. 유엔의 그 헌장에 의해서 독립된 국가예요. 네. 우리가 거기에 진주할 하등의 권리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왜 북한이 망하면은 흡수 통일을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북한이 망한다는 것을 당신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세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 아니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 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드려야지 이런 이야기 아마 대통령한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반기문 총장.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좀 바꿔보면은요. 네. 그 작년에 이제 북한 핵실험 이후에 그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죠. 네, 이거 정말. 네. 그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뇌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요? 제가 뭐 자랑 같지만은 모 신문사하고 이걸 길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그 뒤에부터는 핵무장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핵무장론 또 이렇게 뭐 사드 국면으로 해서 안보 플레임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보수 정권을 다시 재탄생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 당리당략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무장론 나올 때도 파퓰리즘이고 네. 사드 문제도 파퓰리즘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저는 뭐 이제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가 정말 북핵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드 문제는 지금 뭐 효용성의 문제, 네. 그다음에 시급성의 문제,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네. 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핵무장론도 네. 저는 핵무장론이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핵무장하면 좋죠. 우리도 핵과 되면 좋죠. 이미 있으면 좋죠. 좋죠. 개발하면 좋죠. 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가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 이렇게 한 나라가 저 이라크 같은 나라 이라크 같은 나라 이란 나라 시리아가 만들려고 해도 못하겠는데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핵 문장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NPT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네. 핵이 없는 세상을 지금 세계를 만들려고 오바마도 그렇고 지금 뭐 시진핑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하고 지금 국제사회는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5대 핵무장 국가들이 불허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부 몇 개 국가는 바깥에서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핵무장을 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사드도요. 하면 좋죠. 그게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은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설치해야죠. 뭐라도 설치해야죠. 10억이라도 들어서 핵무기를 우리 남한에 쏜다고 하면은 또 주한 미군에가 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안 다치게 하고 네. 미국만 다치게 한다고 해도 해야죠. 동맹군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설치해야죠. 네. 그런 실효성이나 시급성 절차상인 것은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쓰리노트를 언제까지 했다고 왜 갑자기 바뀌느냐 하는 거 따지고 싶진 않아요. 실효성과 시급성이 특히 중요해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요. 너무 위험한 얘기고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너무 위험한 가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드를 배치해서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안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드 때문에 핵무기를 안 쓰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쓰지 않는, 미사일을 쏘지 않는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외교가 할 일이고 그것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기하고 그저 방어가 최고다. 공격해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이미 공격을 할 때는요. 전쟁인 거예요. 아니 우리 두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저 애청자들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쏘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들, 딸, 부모, 마누라, 남편 어디 있느냐?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 몇 분 안에 터진다는데 뭘 하고 있겠어요? 근데 사드가 있으니까 우리를 막아줄 거라고 태연하게 있겠습니까? 실효성도 없고요. 아니 이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은 전쟁을 예비해서 있는 거지만 외교관들은 협상을 해서 전쟁을 막자 하는 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하느냐 하는 게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가상을 하고 전쟁의 대비에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외교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전쟁과 평화냐를 결정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고 이게야말로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광화문 촛불 박근혜 대통령이 200만 촛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보고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야, 200만 촛불을 보고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핵을 통해서 남한을 만약에
적화통일해도 저 5천만 국민을 내가 통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네. 이번에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네. 참 북한도 그럴 테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럴 테고 미국도 그럴 테고 일본도 그럴 테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뭐 김정은이 폭력사태. 분명히 놀랬겠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화통일해서 저걸 어떻게 저 국민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통치해? 어. 그러니까 핵은 아마 촛불을 보고 핵은 아마 이제 마음적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는 핵 못 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정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네. 우리가 너무 정치 발전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몇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진부한 용어가 돼가지고 쓰고 싶지도 않지만. 여전히 숙제인 거죠. 예. 여전히 숙제인 그러지만은, 정치가 참 국민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나쁜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깨우치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될 일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국민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 범죄자들을 빼고는 정말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촛불 집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지요, 국민을. 촛불 집회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이제 통일론도 네. 저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고 하면은요. 네. 거기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드 문제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그걸 봤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호전적이지 아니하다. 네. 호전적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아닌 게 아니라 저 촛불 드는 심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빠르면 그 헌재에서 우리 탄핵을 인용하면 한 3개월 내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마 이수혁 위원장님의 또 역할이 더 커지실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커질까요? 좀 기대가 되는데. 외교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안보에 네, 그쪽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새로운 대통령한테 이런 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뭐 핵무장론 말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조선이 강하잖아요. 항공모함은 진짜 한번 건조했으면 좋겠어요. 항공모함. 우리가 반도국가인데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이 있었고 지금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실력으로 항공모함 건조할 수 있죠. 이제 핵모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핵은 쏙 빼고. 미국한테 핵에 대해서 아니, 너무 핵 빼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항공모함 만들려면 핵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항공모함, 그러니까 핵 항공모함이랑 핵 빼고요. 항공모함 핵을 뺀 항공모함.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뭐 비행기와 또 우리 반도 국가를 특히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독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모함을 빨리 건조해서 우리가 또 해군력도 더 강화시키고. 제가 이런 네. 얘기하면 또 정말 저를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다들 알아요, 지금 무장 아니 아주 뭐 급진적이고 네. 그런데 뭐 무장은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무기가 그 많은 무기가 쓸모없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큰 무기 만드는 데에 국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적은 무기로도 지금 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좋게 발전돼 가고 있습니까? 평화를 지향해서. 남북한 관계도 좀 빨리 그런 날이 와가지고요. 저는 사실 군축도 하고 감축도 하고 말씀하신 강군도 것처럼 그러니까 독일의 재무장을 가능하게 했던 나토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생각했던 게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열강들이 4강, 6강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전에 제네바의 사자회담이 그거였었어요. 제네바 사자회담의 목적이 평화 체제의 구축 문제. 지금 평화협정 우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간에 이제 장기적으로 감군까지도 아주 좋은 프로젝트였어요, 사자회담이. 근데 그게 이제 또 중단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패키지로 왜 정치인들이 하듯이 일괄해가지고 타결을 못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신정부가 오면은요. 제가 과거에 했었던 그 단계적 그것보다 정말 이제 다 꺼내놓고 해보자. 최종 목적은 거기에 중대한 게 핵 문제와 미국 간의 수교 시점까지도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게 다 결부돼 있어요. 정치력을 이제 뭐 다 최대한 최대한 발휘해서 사기국이 미국, 중국, 남북한이 사기국이 다 꺼내놓고 일괄로 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자.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데서 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팟캐스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제가 네. 비법을 하나 얘기했었는데요. 네. 핵심은 뭐냐? 핵 문제거든요. 네. 북한 핵 문제는요. 네. 한반도 문제의 핵입니다. 정확합니다. 뉴클리어 이슈가 네. 한반도 문제의 코어입니다. 네, 네. 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때는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거 3단 논법으로 하면은 이제는 정말 다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핵 문제요. 북한 인권 문제요. 미국 수교 시점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그 세 가지를 네, 네.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겠어요.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진핑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워딩을 보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뭐 제가 얼토당토하는 주장 같은 그런 북핵을 완샷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면 대박을 칠 수 있게 우리가 북한에다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단순히 북핵 문제로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의 그 대화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북핵이 아니라 네. 한반도 핵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육자회담도요. 거죠. 네. 이 공식 문서에는 북한 핵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공식으로 부르는 건 한반도 비핵화예요. 비핵화죠. 네.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 할 때 이제 그 문구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모이는 거지. 그렇죠. 남한의 혹시도 앞으로 배치할지도 모를 북한의 전술핵까지도 근데 지금 없는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느냐는데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늘 그 가능성이 미국의 핵무기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 근데 이제 뭐 비핵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우리가 더 넓게 그래 남한에는 핵무기를 갖다 놓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걸 수용을 하고 앞으로도 남한에는 핵무기 두지 않겠다. 선언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수용을 했죠. 그래서 중국은 늘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도. 네. 오늘은 이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9년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수혁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핵 문제는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네. 참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네네. 편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핵 문제는 늘 딱딱한 문제이고 네네네. 그런데 좀 온순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네. 때는 또 좀 핏대를 올려서 너무 객관적이세요. 그러셨습니다. 너무 너무 객관적. 쿨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네.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도 좀 제가 좀
인용도 하고. 진짜 좋아하시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봐요. 네. 아, 제 진짜 친구들이요. 좋아하시나 제 봐요. 말 듣고 보았는데 10분을 못 넘겼대요. 졸려가지고. 근데 넌 그걸 어떻게 보고 1시간 반을 보고느냐. 근데 요즘에는 전 사실 한 10분 보면 저도 요즘에 졸리더라고요. 이제 되게 네. 내용을 알으니까 무슨 네. 얘기 하겠구나 이제 짐작이 되고. 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가끔 위트도 좀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당계 5번째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이 설 연휴라 한 주 쉬어갑니다. 힘든 경제 사정이지만 행복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정혜 의원님도 한 말씀. 네, 가족과 그리고 이웃의 따뜻함이 함께하는 설 명절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인사가 끝나면요.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전하는 서울시당 주간 뉴스가 방송됩니다. 첫 시도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설 연휴 보내고 2월 첫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품격 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당 주간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서울시당의 이모저모를 간추린 뉴스로 전달해드리는 서울시당 주간 뉴스. 첫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시당 청년국장 최송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따뜻한 나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설 명절 이웃돕기 행사의 일원으로 서울 시내 14개 원효지역을 중심으로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서울 지역위원회 관내 등촌 4동 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지역 원외 지역을 중심으로 10kg의 쌀 40포대를 전달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울시당 노인위원회와 교육연수위원회 간담회가 서울시당과 국회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이날 노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서울시당의 노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당의 행사 안내입니다. 서울시당 제8차 신입당원 아카데미가 1월 20일 일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제1강은 강원국 전 참여정부 연설비서관의 강연과 2강 3강은 도종환 국회의원과 백혜련 국회의원의 국정농단과 촛불혁명 등 특검 수사와 탄핵 정국에 대한 강연이 이어집니다. 서울시당 신입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안내입니다.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이면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서울시당 전체 사업으로 시작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19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서울 전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시장 상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